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확장판으로 만나보는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 책을 직접 쓰신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는 2017년에 나온 책이었죠. 예, 7년 됐습니다. 만 7년 됐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이제 확장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 사이에 좀 이 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그때는 출산율이 1.0이었는데. 야, 그때 1.0이었나요? 네, 1.1. 사실 그것도 되게 위협적인 숫자였는데. 예, 1.1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네. 반토막이. 거기서 내려갈 게 더 있었네요. 예,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 7년 지나는 사이에 이제 인구 구성의 변화가 더 인구 구조 빨라져서 자체가. 인구 구성의 변화가 빨라져서 이제 한국 인구가 감소하기 그쵸. 시작했죠. 그 그래서 국면으로 그때쯤엔 2030년 전후에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저출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특히 2020년 코로나 때 그 노약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며 인구 감소의 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왔죠. 사실상 거의 이 책은 새로 쓰다시피 하신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죠. 많이 바뀌었던데. 왜냐하면 이제 개정판을 내는 건 네. 그 저자 입장에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개정판을 이전에 있었던 내용 조금 고쳐서 내려고 했다가 네. 그러기보단 최근에 바뀐 7년 사이에 바뀐 것과 제가 공부한 걸 녹여서 새 책을 쓰자. 그래서 이전 원고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새로 쓴 책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 책에서 좀 연결되는 내용은 있죠.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홍춘욱 박사님의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 책을 보고 한 7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유명한 책입니다, 원책. 그때 인기가 좋았던 게 예. 인구가 감소해도 그 핵심 메시지가 주식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거는 사리에 맞지 않고 일본에 특히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그 책에 담았거든요. 예. 그 7년 사이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크게 오르고 좀 빠졌지만 네. 주식은 정말 생각해보면 2017년 초에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했던 게 지금 2600, 700이고 그 사이 3300 갔던 걸 생각하면 얼추 맞았죠. 근데 이제 제일 잘 맞은 건 일본이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일본은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했지만 네. 이제 그때 제가 통계로 일본 특히 동경 지역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여기 정말 연 10%씩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 정말 좋은 신호다. 왜냐하면 그건 디플레로 망한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디플레라는 게 뭐 물가나 이런 거하고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값 빠진 게 결정타였던 그렇죠. 나라인데 집값이 오르면 은행이 살아날 것이다. 네. 근데 워렌 버핏은 상사를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투자의 포인트까지는 제가 짚어드리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투자 전략과 관련된 내용도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고 저희도 뒷부분에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앞에부터 넘기다 보면 이제 서문에서부터 제시한 질문이 이제 인상적입니다. 58년 개띠가 은퇴하면 나라가 망할까? 되게 58년생 개띠가 우리나라에서 좀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 세 가지 면에서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네. 첫 번째 이분들이 역대 제일 많이 태어난 거의 100만 가까이. 베이비. 근데 우리나라는 70년 이전에는 출생아 통계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국가의 행정 체계나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60년대나 겨우 우리나라 행정 통계들 정비되기 시작했고 70년부터 한국의 신생아 통계가 있어서 네. 명목은 71년생이 100만 넘어서 제일 많다라고 돼 있지만 네. 사실 그 생존 인구를 역추산해 보면 그렇죠. 나오죠. 58년생 분들이 아직도 한 80만 가까이 살아 계신 거 보면 그 예전에 아동 인구 영유아 사망률 높았던 시기를 생각하면 또 행정통계 미비를 생각하면 100만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숫자에서 일단 58년 개띠가 최고고요. 네. 두 번째 이분들이 운이 굉장히 좋은 세대인 게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 1기입니다. 평준화 1기. 예, 그러니까 뭐 경기고 제 고향 같으면 경북고등학교 네. 같은 전국적 명문 말고는 중학교 입시를 치르려면 엄청난 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 58년 개띠들이 중학교 가는 나이가 됐을 때 12년 지나서 네. 1970년이잖아요. 그때를 전후해서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뺑뺑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추첨으로 그렇죠. 중학교를 가게 되면서 그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신 분이 20% 정도였다면 이때 바로 80%까지 늘거든요. 그래서 그 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분들이 견인하게 된 이유가 고학력자가 필요한 세상이 올 줄은 박정희 정부는 몰랐을 거예요. 네. 정보통신혁명을 미리 예상하지는 않았겠지만 잘 교육받은 인재를 100만 대군을 매년 육성하면서 그게 우리 운 좋게 정보통신혁명하고 맞아떨어져서 한국이 이런 거대한 반도체 국가가 된 게 이분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분들 결혼하던 88년이 대략 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 아하. 근데 어떻게 보면은 58년생 개띠를 비롯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붐업을 시킬 수 있었던. 뭐 그분들 시집장가 가면서 집 마련해야 주택 되니까. 시장에 엄청난 분가 수요가 생겼는데 아하. 그걸 정부가 받아내질 못하면서 결국 이 해에 신도시 착공이라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그렇죠. 사건들도 다 8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58년 개띠는 현대 한국을 형성한 주역이었고 이제 이분들이 만 65세 지공거사가 되셨습니다. 지공거사.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 분을 지공거사라고. 아니 저희 장인어른한테 들은 이야기.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40년대 생이시지만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이제 지하철 공짜를 탈 때 저 사위한테 자랑을 엄청 하셨어요. 이제 서울에 오면 이제 지하철 공짜다. 지금은 전원주택 살고 계시는데 이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그 혜택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뒷부분에 같이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인구와 투자의 미래, 키워드를 열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홍춘욱 대표가 쓴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일단 인구의 미래 이야기 나오면 한숨부터 쉬어집니다. 이 확장판이 나온 사이에 거의 1.2, 1.0에서 0.6, 0.7까지 떨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일단 대표님의 진단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잘 살게 된 탓이 제일 크죠. 잘 살게 된 탓. 이게 제일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혼의 기회비용이 커졌습니다. 결혼의 기회비용이요. 그러니까 고학력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저 지금 스타트업 대표잖아요. 네. 면접 보면 예. 와 이런 분이 오시나 성별 안 보잖아요. 처음에는 예. 블라인드 하니까. 그래서 면접장에서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 이렇게 고학력에. 고학력, 그러니까 학벌을 제가 이야기하거나 커리어를 이야기한 거죠 지금. 예. 나이도 안 보니까요 거의. 뵈면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신지 아세요? 어떤 분이요? 경단력, 경력 단절력. 다시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키우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 예, 뭐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이 네. 결혼을 하셔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다니던 직장을 잃으신 거죠. 네네. 직장을 잃은 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제 40대가 돼서 네. 30대 초에 결혼하시니까 네. 40대가 돼서 딱 시장에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저희는 좀 나이 안 보고 성별 안 보고 능력만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 회사에 안 오니까 대기업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면접을 가면 대부분 여성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이걸 보면서 그분들의 인생에서 출산에 대해서 친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알게 되면서 이렇게 우연찮게 물어보면 후회되는 면도 많다라고 하실 때 자신의 그 좋았던 커리어가 끊기고 그 한 10년여의 사이에 이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당연히 지금 스타트업 다니니까 스톡옵션이야 있지만 네. 절대적인 연봉이 거의 확 줄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아이 출산으로 인해서 선택해서 10여 년의 경력 단절 과정에서 잃어버린 돈이 얼마 정도 되나를 스스로 한번 추산해 본 적이 있다. 네. 한 2, 3억 정도를 쉬는 손실 동안에만.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네. 그 현금만. 네. 이걸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해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냐 하면 커리어를 다 잡아놓고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늦게 하시죠, 요새 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임의 리스크가 생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굳이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학력 여성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본인이 다 포기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야 한다면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회비용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눈높이도 아, 달라지시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벌었고 한데.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잃어버리게 될 손해를 봐야 될 비용이 눈에 밟히는데 웬만한 사람이 눈에 차겠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결혼율의 감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게 뭐 이 책에서도 뭐 프랑스의 사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비혼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게 보는 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 이제 책 쓰는 과정에서 한 2010년대부터 최근까지 나와 있는 여러 기사와 통계를 뒤져보는데, 그냥 슬픈 통계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낙태 예. 혹은 뭐 여러 시술을 받는 그 건수를 적게 출산하시는 분은 10만 명대 후반, 예. 많이 보신 분은 70만 명까지 출산하는 각종 통계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약물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국 우리나라가 한 해 20만 명쯤 태어나는 나라인데 예. 그의 2배에서 3배 정도에 이르는 그런 아이들이 낙태가 됐을 수도 낙태가 있다. 됐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개입하고 있다. 바로 뭐죠? 문화. 아, 문화. 그러니까 이제 사생아라든가 음. 애비 없는 자식 같은 멸칭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는 결혼은 예. 얼마 전 나온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책을 쓴 다음에 통계가 나왔는데 부유한 집일수록 아이가 많다라는 이야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네. 우리나라는 결혼이 이제 신분 증명의 수단이 됐다. 아, 이거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 그러니까 결혼율이 왜 감소하냐? 예. 첫 번째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들이 올라가면서 기회비용이 커진 게 있었다면 두 번째가 결혼 그거 안 하면 어때?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 놓고 살다가 또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고 별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혼 별거 많은데 왜 굳이 결혼이라는 그 낡아버린 제도에 우리 모두를 집어넣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거고 만약 거기서 아이가 나면 그 아이는 사생아 이런 식의 사회의 문제들을 느끼는 거고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수십만 건의 낙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나? 이 책에 이제 대안을 쓰게 됐지만 저는 핵심은 돈이다. 자, 예, 돈이다. 왜 그러냐? 이 낙태를 경험했거나 또는 비혼 상황에서 동거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례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네. 전 또 이 덕에 각종 여성 관련돼 있는 단체와 연구소 자료들을 엄청 읽게 됐는데 그 대부분의 그걸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혼자 데리고 나 사는 거 문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엄청 늘었어요. 네. 당장 사유리 씨가 떠오르지만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분들이 그 선택을 못하느냐 하면 바로 기회비용 문제였던 거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결국 고학력 여성들은 자신의 높은 연봉 때문이라면 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또는 저학력 여성들 입장에서는 직접적 경제적 고난 또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출산을 접었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에게 줄 돈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많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부자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행운이죠.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도 안 되는 나라 시절에 이걸 겪었으면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매력 기준 우리나라가 한 5만 불 정도 되는 고소득 국가고 왜 이걸 제가 느끼시냐면 일본 한번 여행 가보시라. 갑자기 부자 된 것 같잖아요. 요즘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 물가를 보정해서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예산 일반 예산의 20% 넘는 걸 모두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게 돼 있어요. 법이. 네. 자, 그러면 그게 100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는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그 예산은 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계속 늘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20조만 전용하자. 이 실제로 그 기금으로 쌓여 있는 게 20조입니다. 돈 안 쓰고 남아 있는 게 20조입니다. 뭐 지방교육재정 뭐 예, 거기에. 그러면 그 20조를 이전에 갖고 있던 걸 뺏어 쓰자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육재정에 100조에서 90조가 배정되면 20조를 빼서 아이 태어날 때마다 1인당 1억씩 주자. 그렇게 양육수당, 양육수당 이런 거 신경 귀찮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쵸. 출생신고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억씩 주자. 그리고 그래봐야
20억밖에 안 된다.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소득 상위 10%는 그럼 주지 말자. 그러니까 20억이 한 20조. 20조. 그리고 소득 상위는 주지 말자. 그렇다면 대신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을 빼서 소득 하위 20%,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후보 여성들에게 1억 5천을 주자. 1억 2천을 주자. 아니면 소득 상위 30% 안 줘도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유하니까 결혼을 이미 한 분들은 안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네. 신혼부부 특공 등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면 굉장히 간편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제로 헝가리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시군구에서 이런 출산에 관련된 지방자치제에서의 보조금 시행을 통해서 출산율이 튀는 시군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요게 그러니까 저도 애를 셋 낳은 사람이어서 좀 발언권은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15,000원 할인되고 어디에서 10만 원, 20만 원 나오고 이게 도움은 됩니다만 다 모아서 이게 뭐 애를 하나 더 낳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저도 다둥이 근데-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할인되는 거 말고 혜택이 뭔가? 근데 이 한 명 낳으면 1억 준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기존에 이쪽 예산이 있던 거를 빼서 아니면 없애서 이쪽으로 전용을 하거나 새로 만든다라는 결정을 왠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세를 줄이고 예. 출생세를 똑같은 비율이잖아요. 특목세 같은 거. 특목세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도 내고 교육세도 내고 수많은 세금들이 품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출산세라고 붙이면서 그 품목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데 벚꽃이 피는 순서로 망한다고. 망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망하고 있는데 왜 교육 예산은 그대로인가? 그 말씀하신 특목세가 사실 특수 목적세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특수하게 목적을 가져야 하는 세목이 뭘까를 따져보면 답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 만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교육세의 지출 구조 조정에 조정만 해서 출산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조정만 조금 하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 기재부 장관께서 이미 그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결단. 그러려면 또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또 홍 박사님 이렇게 또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산율 쇼크가 왔을 때 이걸 못하면 아, 더 나아가 한 달 뒤 선거인데 그 선거에서 선량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좀 받으면 안 될까? 다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데 야, 그거 말고 그냥 싹 다 모아서 하나로. 또 뭐 죄송합니다만 지방의 유력자분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이상한 수많은 국책 사업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 것만 다니지도 걷어도. 않는 그런 사람 한 명 내리지도 않는 고속철도역 몇 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인구와 경제의 미래. 인구와 경제의 미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8년 개띠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어떻게 또 우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봤을 땐 한 3에서 10년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시간을 딱 비정하지 못하는 것은 네. 사람들의 은퇴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경향도 좀 관찰되잖아요. 은퇴 연령이 늦어진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건강 기대 수명도 늘어요. 음. 이게 뭐냐면 행동이 어렵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시간을 뺀 기대 수명을 네. 건강 기대 수명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한국이 세계에서 일본과 함께 투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명만 느는 게 아니라 건강 수명도 계속 늘고 있는 나라라 정확하게 올해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내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네. 늦어도 3년부터 시작돼서 한 10년 정도 지속될 세 가지 현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현상은 우리나라의 58년 개띠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실 거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있는 해방 세대 46년 개띠. 우리나라는 다 개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70년 개띠, 그 네. 유명한 70년 개띠고요. 예,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아, 그래요? 아니, 그 세대, X세대의 X세대. 선대주자라고 네. 부르는 그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부흥을 일으켰던 X세대들이 70년 개띠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그- 12년 단위로 끊어지네요.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46년 개띠 분들의 삶의 흐름과 네. 58년 개띠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는가. 사람이라는 게 문화 속에 연결되니까. 어떤가? 70대 중반이 돼서야 주택 소유율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주택 소유율이 줄어든다고요? 그때는 요양원 들어가니까. 아. 그걸 처분을 안 해? 예, 근데 아주 적게 줄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서 살다 죽고 싶다가 대부분 노인들의 꿈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주택 소유율 통계를 보면 70대 초반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음. 자, 이걸 뭘 의미하나? 58년 개때 은퇴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에 대규모 매물이 나온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딴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88년에 대부분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주택 가격 상승 랠리를 겪었던 분들입니다. 네. 네. 자, 어떨까요? 예, 부가 많아요. 음.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시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택을 딱 움켜쥐고 또 더 나가서 자기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택을 더 살려들 가능성도 있고 저축도 많다. 따라서 이분들은 자산 시장에 엄청난 잉여 자금 공급군이자 주택의 매수세를 가져올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자,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 서열 시스템의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OECD에서 취직한 1년 차와 30년 차 연봉을 비교하는 통계를 제공해 줍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1년 차와 30년 차 연봉 차이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요. 예, 몇 두 배 반. 2배 반. 네. 100만 원대 25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평균이라는 거죠. 예. 근데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은 100만 원과 150만 원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더 편차가 큰 거네요. 이 일본과 한국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연공서열. 예, 연공서열. 그러니까 연차라는 걸 우리는 지금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AI 혁명이 왔습니다. 어제 그제 어느 시장 뉴스를 보더라도 항상 엔비디아와 AI. 새롭게 나온 인공지능 그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빠지질 않죠. 어마어마한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와 혁신의 세대에서 자, 30년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 생산성이 높을까요? 지금 대학에서 코딩을 배우고 코파일럿이나 챗GPT에 대해서 다 알고 글 많이 써본 지금 막 사회에 나온 청년의 생산성 중에 어디가 높을까요? 오래 일했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는 아니죠,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나가서 일부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의 전기차 공장 건설 반대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 아니면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그렇죠. 자, 이 문제를 다 종합해 보면 58년 개때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퇴장하시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 젊고 생산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열어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기성세대가 은퇴를 하고 나면 생산성이 그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예. 기업의 마진은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더 낮아지는 효과가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인건비가 훨씬 낮겠죠. 낮으면서 생산성은 높아요. 아니 비슷해요. 자, 기업들 입장에서 판관비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세이브가 되죠. 세이브가 되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은행업과 자동차업입니다. 기존에 인력 투입이 많았던 것들. 그리고 특히 9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예.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에 집중적인 채용이 있었던 양대 업종이죠. 은행은 그때 자본금 규제가 해소되며 신설은행 19개나 되는 은행들이 예.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예전에 제 월급 통장이 평화은행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직전에 정말 많았었죠, 은행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 예. 역시 그때 우리나라 5대 메이커가 자동차 치열하게 회사도 경쟁하면서 마이카 붐이 예. 88년부터 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타라는 불멸의 베스트셀러 카도 그때 그쵸. 나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졌지만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세대들이 90년대 초중반까지 고용됐고 또 정규직으로 보호받았죠. 그리고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60대 초반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58년 개띠랑 네. 오버랩 때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뒷부분, 그러니까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네. 딱 그분이 지금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아무리 늦어도 3년 뒤에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 이제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측면,
대한 말씀이고, 근데 이거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뭐 제2의 직업을 또 찾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노년 인구가 더 늘어나는 인구 구조 속에서는 경기가 좀 어떻게 활성화되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수 경기는 어렵다. 내수는 확실히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은 좋겠죠. 아까 제가 생산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아지니까. 그 생산성의 향상 효과, 예. 그리고 대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근속을 장려하는 문화. 네. 대부분이 우리 수출 대기업들 아닌가요? 그렇죠. 내수 기업들은 그 전에 안타깝지만 많이들 없어지거나 합병도 많았고, 또는 뭐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 속에 판도가 유통시장만 해도 그렇죠. 이미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서 그 시장에는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근속 연수의 자연적 증가에 따른 소득의 증가를 이야기할 만한 업종이 없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내수 업종은 이미 외환위기 이후 25년째 불황이었던 업종이고, 그게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서 지난 7년 더 힘들었던 거지. 더 힘들었죠. 이게 뭐 달라질겠냐? 그러면 결국 은퇴하신 분들이 소비를 줄이실 거라는 건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이 더 집을 키워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저축이 더 는다는 이야기 됩니다. 저축을. 보유한 자산과 소득에 비해 소비를 줄일 테니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경제 전체에 활력이 떨어지죠.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자산이 요새 금융화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에서는 좀 동산 쪽으로 가죠. 예, 그리고 또 부동산 자체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대단지 신축에 대한 엄청난 선호를. 예. 그러니까 학군지는 정말 많이 쇠퇴했는데 학군에 대한 선호는 정말 약해진 게 보이는데, 뭐 우리나라 최근에 있었던 여러 학군지들 일부의 가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약화되는 반면, 네. 어떤 데서 높아지냐면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MZ세대가 주력이 되는 환경에서 생활의 편의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두 번째가 뭐죠? 유동성. 언제 어느 때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유동 물량이 있는, 그리고 그 리스크가 덜한,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 리스크 같은 게 덜한 그렇죠. 그런 시장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저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 된 거 아닌가. 네. 예전에 비해 금리 변화에 너무너무 민감하다. 어. 그리고 정부의 대출 정책이 바로바로 효과를 낳고 있죠. 2021년에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했던 게 22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 금리 규제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생각하면 주식만 금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자산 시장도 금리에 대단히 민감해지고 있는데, 이 58년 개띠를 필두로 한 700만에서 800만 베이비붐 세대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들고 은퇴하며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저축은 쌓여가는데, 또 이분들은 국민연금도 제때 받으시는데. 그죠. 그 세대까지. 이미 받고 계시죠. 65세부터 받으시니까. 이걸 보면 이분들의 저축, 이분들의 자금력이 어디 가지 않는데 시장 금리가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의문이 뭐냐면, 왜 지난 2년 사이에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은가? 그게 인구 구조에서 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넓게 가볼까요? 다음 키워드 통해서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홍춘욱 대표가 쓴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 다음 키워드, 인구 감소, 중국과 일본의 미래. 중국과 일본 뭐 두 케이스를 일단 이야기해 볼 텐데요. 좋은 건 배워야 되고 나쁜 건 배우지 말아야 될 텐데요. 우선은 책에서 이제 중국의 미래는 상당히 좀 어둡게 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노령화가 왔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피크를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특히 그 농촌 호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국은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잡고 우리는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안 되잖아요. 중국은 빈부격차, 도농 간의 격차가 더 아니면 명문대 입학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국의 입시 과열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징대 졸업장을 갖고 있다. 이러면 베이징 통하는데.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신분 계급 사회인 거죠.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냐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업 부문의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고 도시로 나가서 직장을 얻는 게 당연한데 도시 호국을 가진 사람의 연봉에 비해서 절반 정도 이하를 받고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에서 집도 못 사니까 임대료도 나가고 그러니까 부부 둘이 나가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님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농촌에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주인공들이 이 아이들이고요. 현재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이 그래서 인도와 함께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고등교육 이수율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아이들이 전체 노동력의 80% 가까이 됩니다. 즉 세계를 떨쳐올리고 있고 이번에 뭐 중국이 세계 특허 1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네. 최상류권에 있는 도시국을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고 예. 전체 사회의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는 그렇게 버려져 있고 또 아이를 더 낳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보살필 수도 없고 자기들은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사회 자체가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갖고 있고 이래서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다음에 공동부유 이야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동부유 정책을 펼쳐야 될 정도로 심각한 양극화가 있는데 미중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정부가 주도해온 그 고속 성장의 핵심 확장파는 기업의 생산 캐파인데 네. 생산 캐파는 끝없이 늘어가는데 내수 시장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양극화 속에서 얼어붙어 있고 네.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수출은 지금 벽에 부딪혔고 그리고 이 농촌 지역에서 심화되던 아이 적게 낳는 그리고 젊은 남녀들은 다 농촌을 떠나는 이 분위기 속에 아무리 출산율 대책을 풀어도 아이가 안 태어나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곧 한 명 아래로 갈 것 같은데 이미 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와 비교해가지고 자 그러면 국가 재정을 써서 애 하나 태어날 때 우리처럼 1억 원 안 돼도 1,000만 원을 줄 수 있나? 근데 이미 지방정부 부채까지 하면 GDP의 130에서 140% 정도 국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나라가 뭐 보이지 않는 카운팅되지 않는 부채까지 하면 뭐 더 더 되겠죠. 많다고 하고요. 예. 이제 뭐 이거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번에 수익률 13% 되면서 1,000조를 넘었는데 네. 우리보다 적거든요. 사회 양로기금이 아, 인구는 그래요? 20배인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 개혁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노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조바심을 느끼며. 근데 이게 이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버블을 좀 잡다가 네. 내수 경기를 망가뜨리는 상태에서 수출길까지 막혀 있고 국가 부채는 GDP 100%를 훨씬 넘었고 왜 중국이 이렇게 좀 요새 보수화된다는 느낌 듣지 않으세요? 예전에 비해 물론 이제 안팎에서 같이 치이고는 있는데 진취적이었던 나라가 두는 정책마다 계속 악수를 두고 있고. 좀 보수적으로 바뀌는 게 이 문제를 보면 초조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또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대안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네. 부족하니까 다음에 또 그거 이제 정대호 책에서. 기자가 우리 저기 네. 평일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와이스트리트에 별도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래도 일본은 장기 침체를 겪다가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디플레이션에서도 벗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통화 정책이 굉장히 여기도 이제 나홀로 완화 정책으로 아직까지도 가고 있기는 한데 그 효과는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산율도 우리보다 훨씬 높죠. 2배. 근데 일단 일본도 고령화는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 갔고 근데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 않나요, 일본은? 맞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 인구는 2005년부터 감소했으니까 20년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정책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네. 적게 태어난 세대들 입장에서 완전히 행운을 누리고 있는 거죠. 물론 왜냐하면 그게 뭐 하루 집값 이틀 만에 나타난 결과는 아닙니다. 아베노믹스가 예. 저는 제일 큰 역할을 했다. 거의 10년에 걸쳐서. 예, 10년에 걸쳐서 돈을 풀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꺾고 더 나아가 인구 고령화로 해서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네. 제일 먼저 노동시장이 풀리고
그래서 2030 취업률이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네네. 2030 취업률 높아지고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결혼 제도에 대한 문화적 이런 시각들도 조금씩 바뀌면서 일본도 동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서구 선진국보다는 한국, 일본 다 낮습니다만 그래도 이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출산율 바닥을 치고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래서 일본처럼 30년 가까이 고생한 다음에 저렇게 이제야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앞에서 대책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를 바꾸겠다고 자꾸 그러지 말자. 한 세대는 필요한 것 같다. 그 채찍질만 하지 말자는 거죠. 왜 결혼 안 하냐? 왜 애 안 낳냐 같은 소리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런 말을 할수록 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할 뿐이에요. 뭘 주자? 뭐부터 주자? 일본은 미래에 대한 희망, 네. 그죠? 세 가지 화살 이러면서 희망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복구했고, 우리는 희망을 주는 데는 지금 정치권이 힘들어하니까 돈부터 주자 일단. 그러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네. 돈이 계속 지급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면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정책이 한번 또 이런 복지 정책은요, 파퓰리즘이 이제 여기서 기생하긴 합니다만 한번 시행되면 그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어떤 정부지라도 뭐 이번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빨리 해서 이 추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세금 걷을 걱정을 하자. 이런 쪽의 의견을 가지게 된 게, 일본을 보면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여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해도 물론 10년 걸렸죠. 아베노믹스 10년 걸렸지만 희망을 가지는데 성공만 하면 출산율 살아나고 경제는 살아난다. 우리도 여기서 좀 교훈을 얻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일본도 10년 걸렸다. 그렇죠.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인구와 부동산의 미래. 앞에서 잠깐 뭐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인구 구조가 뭐 많이 바뀌고 있고 뭐 고령화, 1인 가구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좀 빗대서 우리의 미래, 부동산의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결국 MG 세대, 우리의 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곳은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들은 안 팔 거고, 네. 한 10년은 안 팔 것 같은데 움켜쥐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도 움켜쥐고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 갈아타긴 할 텐데, 이사도 싫어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액티브한 진짜 부자들 얼마를 제외하고는 이동성이 줄어들며 현재 상태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는 수요가 클 테니,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잠겨있는 매물을 제외하고는 매수세는 젊은 세대들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생 한 명당 1억씩 준다라고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들고 MZ세대가 좋아하는 곳은 어딘가? 예,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부동산에서 찍어주시나요? 찍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 예, 농담으로 던졌는데. 예, SRT 라인이다. SRT 라인이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예. 그냥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젊은 세대들하고 제가 3년째 스타트업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 직원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 오. 인턴으로 들어와서 취직을 여기 저희 회사에 계속 일하는 친구들이 무려 2명이나 있어서 네.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다 지방 출신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뭐냐? 여기를 벗어나기 싫다. 왜? 첫 번째, 주변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익명성속에 숨을 수 있다. 오. 두 번째, 짝을 찾기가 쉽다. 뭐냐 하면 몇백만이 젊은이들이 사는 곳에 살다 보니까 자기 취향이 독특하면 그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100명 사는 데보단 100만 명 사는 데서 훨씬 찾기 쉽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친구들은 저희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커리어 때문에 다녀요. 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징검다리예요. 아니 정말 오래 다니겠다. 대표님이 인정을 하시면 아니 저희 회사에 대해서 네. 말을 하는 게 다음에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회사를 다닙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는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오래 다녀야지 계속 하자라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했는데 싸해지더라고요. 프리즘 투자자문 다니는 거는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가기 위함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아니면 또 대표님의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는 곳이에요. 되게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저도 뭐 직장 많이 옮긴 사람이지만 장기 근속을 바라는 꼰대들의 생각에서는 저도 꼰대잖아요. 저렇게 말하면 처음엔 섭섭했는데 쿨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하기사 그래 좋은 커리어 내가 너 홍춘욱 박사님도 이직을 많이 하셨어서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너 없네요. 어디 가더라도 레퍼런스 체크 내가한테 부탁해. 오. 내가 좋은 이야기 해줄게. 오. 근데 여기 있는 동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죠. 아니 근데 나갈 때 쿨하게 나가자 서로. 음. 그러니까 다 던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후임도 좀 신경 써주고 회사 일에 마무리를 짓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마무리 짓고 나가달라. 뭐 옛날처럼 사실 이제 평생 직장 없고 평등한 계약 관계니까요. 네, 근데 그러다 그 정도로 보니 이제 세대 생각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예,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예. 다른 세계예요. 뉴월드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넓은 노동시장. 넓은 노동시장.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그만두고 바로 커피 마시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자리 없냐? 완전 미국식으로 가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세계 속에서 음. 우리가 그렇게 키워놓고 왜 연공 소요를 강요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앞뒤가 되게 싫어요. 예. 나이가 많다고 연봉 더 받는 건 정말 싫어. 자, 이 젊은 세대들에게 선호되는 세 가지 특성을 만족시키는 곳은 어딜까? 그죠? 취향을 맞는 사람끼리 만나려면 콘서트를 가든, 뭐 사인회를 가든, 악수회를 가든, 행사장을 가든, 코미콘을 가든 어디든 가야 되죠. 이동성이 좋아야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SRT, GTX, A라인부터 생기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짝을 만나야 된다. 이성이 많은 곳. 대도시일수록 젊은 여성 인구가 높죠. 네. 세 번째,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넓은 노동시장이 필요해요. 음. 그리고 언제든지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한 곳에 살고 싶어. 어디죠? 예, 테헤란로부터 시작해서 T자로 만들어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T밸리라고 저희 부르는데,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뭐 2호선의 강남 구간, 예. 남쪽으로는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거나 수서역에서 쭉 내려가는 수인분당선이나 네. 신분당선 라인 정도를 벗어나면 좋은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보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채용 시장과 또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 뭐 부동산 이것도 맥이 닿는 거네요. 그럼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요인이 있겠죠. 능력되는 58년 개띠들이 예. 자녀, 손자를 자주 보고 싶어서 이 라인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외롭잖아요. 나이 들면 지인들 한 명, 두 명 사라지면 자녀, 손자 있는데, 손주 있는 데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여기에 또 좋은 병원도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또 들어가서 이제 투자 부분을 또 다뤄봐야 되니까요. 다음 키워드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인구와 주식 시장의 미래. 자, 이제 투자 쪽으로 갑니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으로요. 앞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진 뭐 자동차 기업 아니면 은행 같은 곳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구 감소, 노령화에서 기회가 또 나타나는 지역은 어떤 아이디어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 두 업종을 좋아하는데, 예. 그 두 업종을 좋아하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노동력이 비싸지는 사회가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고자 하냐면, 요번 10년 안에는 MZ 세대가 계속 노동시장에 몰려들기 때문에 네. 노동력이 부족한 정도인데, 그 10년 뒤에, 즉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0년생 이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태어난 네, 세대들은 그보다 절반이거든요. 더 줄죠. 20만, 30만, 40만이 고착화돼 있죠. 거의 이제 일본처럼 완전 고용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 고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 앞으로 3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좋은 10년이 와요. 왜냐하면 AI 혁명에 잘 적응할 젊은 세대들을 탁탁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빈 일자리가 생겼고, 네.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판관비가 줄면서 마진도 높아져요. 자,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되냐면, 이 좋은 시절에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인간을 대체할 AI와 로봇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회사들이 다음 10년의 수혜자가 되겠죠. 그때는 정말 노동력이 지금 노동력의 3분의 1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때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 거예요. 더 좋겠죠. 많은 임금을 줘야지 사람 뽑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예. 뭐 그때 돼서는 이제 AI가 잘 돼서 해외에서 영어를 우리가 바로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귀에 이어폰을 달고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 모든 건 투자죠. 네. 그걸 해내지 못한 회사는 도태될 겁니다. 결국 저는 성장주의 시대는 계속된다. 성장주가 뭔가? 미래의 매출의 증가를 대비하고 미래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현재 투자하는 회사가 성장주 아니냐. 미래를 대비하는 회사.
미래를 대비해 지금 적자를 감수하는 회사, 지금의 비용을 감수하는 회사가 성장주잖아요. 생산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회사들. 그렇죠. 은행 내에서도 그런 회사들은 차별화가 될 것이고요. 자동차 내에서도 차별화될 것이고요. 조선업 내에서도 차별화될 거고요. 조선업만 하더라도 당장 노령화되고 사람 구하기 어렵다라면 그렇죠. 바로 어떤 거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면 보조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독일 가서 봤는데 독일 아우디나 폭스바겐 공장 가면 전부 허리에 차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채용하는 회사가 중국과 인건비 경쟁을 하려고 드는 조선사와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노동력들을 어떻게든 숙련화시키고 그들의 부하 부담을 들어주는가. 그리고 노동력을 어떻게든 절감해서, 왜냐하면 불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전보다 그렇게 쉽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성장주 아니냐. 전통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를 판을 바꿔나가고 있는 회사. 그렇죠. 업종만 그리고 보시면 안 된다. 아예 태생적으로 성장,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 일단 그 두 개로 나눠볼 수는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노후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자산이나 그때의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얻는 소득이 또 충분치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투자 방식은 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이 흐름이 선진국에서 시작돼서 한국에 오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네. 시장 균형금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거대한 저축이 시장에 풀리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왔었던 것. 네. 더 나가서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부족 사태들에 직면해서 미국처럼 이민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번성하고 이에 대해서 잘 대비하지 못했던 유럽은 지금 몰락 중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대비한 게 10년 뒤의 성과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어디가 잘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이 앞으로 3에서 10년 사이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오지만 우리가 그걸 잘 할지는 아직 자신 없죠. 네. 아니, 잘 됐으면 하지만 자신 없잖아요, 아직. 그렇다면 가보지 않았으니. 예,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면 되죠. 모르겠으면 한국 주식, 일본 주식, 중국 주식, 미국 주식을 다 사면 되지. 네. 또 부동산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당신 말대로 SRT 라인 타고 그렇게만 정말 올라가라고 물고 싶다면 그렇게 클러스터화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를 타고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지역의 리츠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리츠. 왜냐하면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최적의 수단은 리츠니까.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 예, 네. 특히 글로벌 리츠니까 미국 시장 상장된 리츠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나간다면 제 예상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놓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정책과 기업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둘 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 되는 거죠. G7이었지만 지금 탈락해. 끝없이 이제 탈락 리스트에 오른 네.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이 잃어버린 20년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니 좀 국민연금처럼 분산 투자하자. 국민연금도 그렇게 보수적인 국민연금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이 무려 지금 한 64%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해외 글로벌 분산 투자로 잘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좀 뺏기면 안 되냐? 모방하면 안 되냐? 따라하면 안 되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호 박사님이 평소에도 많이 강조하시는 게 국민연금이 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개인들도 많이 좀 따라해야 된다. 네, 뭐 그러기 위해 스타트업을 창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항상 또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심쿵 한방 들어보면서 또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어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58년 개띠의 은퇴가 경제는 물론 자산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연공서열 시스템을 채택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크게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58년 개띠의 거대한 자산이
경제 전반에 강한 금리 하락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총정리하는 심쿵 한방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당장 빠르게 변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또 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옥 대표와 함께 인구와 투자의 미래, 그 확장판, 이 세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별책 부록에서는요,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닉 매기울리가 쓴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9시 5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